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용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칼은 조간신문 훑어보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 기사들 중에서 김용민의 이목이 쏠리는 기사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활기차게 맞이하셨는지요? 네. 지난 토요일에 여의도에 나가셔서 그 강바람 맞으면서 촛불 드신 시민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좀 배운 자들 또 요단강 건너간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을진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추동해가는 그런 분들은 입진보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촛불 든 시민들입니다. 촛불 든 시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그런 시민들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베님, 용민형님, 이동형 놀릴 준비하시나요? 아이고,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고, 괴치겁인데요. 예. 이동형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동형 군에게 제가 또 만나서 할 얘기기도 한데, 그래요. 제가 이동형 군에게 야, 세상이 네 생각대로 돌아갈 수 있겠니? 이미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조국 장관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선을 그었어요. 예, 선을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조국 전 장관을 손절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예.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몸을 날려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과거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실망했던 여론이었던 거죠. 잠시 실망했던 여론이었던 건데, 예,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악재만 나면은 또 흔들릴 수 있는 게 지지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 또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는 자유한국당의 공로가 매우 컸습니다. 똥볼을 찬 거죠, 한마디로. 예. 항상 자유한국당의 똥볼을 기대하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 국면과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정치 보시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2달 동안 머리채 잡히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대체 뭐 했냐고. 시행령 하나 바꾸려고 2달 동안 이렇게 머리채 잡히고 끌려다녔냐고.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예. 아시죠? 뭐 무슨 제가 뭐 감정적으로 하자, 반이성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 그런 어떤 무기는요, 집권 여당에게 수만 가지로 있어요. 수만 가지로. 예. 그래요.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동형 군의 콧대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아침이어서 너무 까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혼내줄 수도 없고 그냥 돈을 주니까 측면 승부하면 돈을 주니까 내가 뭐 별소리 못했지만 이거 정말 아주 깨소금과 같은 아침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청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지극히 인내함으로써 품격을 지킴으로써 사실 이제 지지율 빠지기가 쉽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 대통령이 진심은 알잖아요. 그 진심이 의심받는 순간 그때 정말 굉장히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오늘 저기 왜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하나? 갑자기 이 이슈를 들고 왔냐면요. 한동대에서 어? 남녀 학생들을 짝짓기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거는 동성애 반대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간파를 하고 여러분들께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칼 오늘 본격적인 순서 들어갈 텐데 아시죠?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을 안 사는 사람들은 혐오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흑암에 사는 백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이 책을 보고도 안 사? 이 책을 보고도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 기독교 예, 그런 이런저런 혐오들 다 모았습니다. 동성애 혐오도 담았고요.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 사셨어요? 우리 미모지조님 겨우 인간 됐다고. 요 저 한 3권 사면은 진짜 인간이 됩니다. 100권 사면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오브 인간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미모지조님 겨우 인간이 됐다고 하시면 한 권 더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경보기님 5권 샀다고. 이거 믿어줘야 되나?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5권이나 사?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헛말을 했습니다. 예. 5권은 사셔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비상경보기님 감사합니다. 쑥만을 소용없어요. 우리 미카님 말씀처럼 책을 사야 됩니다. 한 5권씩 사세요. 네. 자, 아이고 오지마 삼겹살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모두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권 사서 돌려보면은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한 권 사서 돌려보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자,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2권은 라면 받침, 3권은 베개. K형님. 이 베개 하려면은 한 7권 사야 됩니다. 3권으로 부족해요. 예. 3권으로 목 나가요. 7권 사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마귀가 되지 말고 사람이 되도록 애써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주 우선 좀 만나볼까요? 자, 함께할 광고주는 바로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에서 가장 훌륭한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원고에는 유명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훌륭한 상품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정성농장 홍삼 사드시고 이 정땡장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한 번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거보다 더 좋다, 가격은 싸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봤어도 이거 뭐 역시 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서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품질입니다. 자,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바로 뉴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소식 접하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넘어서 주휴 수당 없애자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가진 통화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6개월로 하자 이런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 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하하. 여러분, 지금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6개월로 하자 하면요. 노동계가 반발합니다. 원래는 3개월이었나요? 그렇죠. 이 주 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은 몰아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방송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뭐
같은 제작진이 매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6주인가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방송이 나갈 주간에 그 PD 그리고 작가 이런 스태프들 몰아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8시간 어떻게 일을 해요? 몰아서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주간은 주 52시간을 훌쩍 뛰어넘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그래서 한 시즌에 한 타임에 몰아서 하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좀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탄력 근로를 하자. 이게 바로 탄력 근로제인데, 이 단위 시간을 넓게 잡으면 아무래도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겠어요? 6개월로 늘리자. 이게 민주당 아닙니다. 이것도 기업인들 많이 봐준 거예요. 그런데 주휴 수당도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주휴 수당도 없애자는 거야. 주휴 수당이 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퇴근하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인 거예요. 그런데 주휴 수당을 주지 말자는 거야. 쉬는 건 괜찮은데 주휴 수당 안 줄게. 이건 완전히 노동자를 두 번 엿먹이는 꼴 아니겠습니까?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휴 수당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보수 야당과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최저임금은 오르나 마나 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상경보기님 말씀처럼 노동자를 개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냥 호구로 보는 게 아니라 개호구로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주휴 수당 폐지는 과도한 요구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주휴 수당 폐지는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어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돼요. 네, 뭐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노동자를 위한 당이 아니에요.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정규직을 늘리자.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자. 이러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상의 어떤 장점, 매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하나도 만들 생각이 없고 그냥 비정규직만 양산하자. 애들 대책 없는 애들이에요. 집권 외에는, 자기들이 기득권 지는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또 차별된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성의한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크게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돼요. 야당이 되면 통상 좀 여당에 맞서서 노동자와 한편 먹어가지고 좀 여당을 압박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들은 진짜 완전히 역행을 해도 이만저만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직샵 K님. 자, 그것도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본질이 드러났다. 이런 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그 이런 과한 업무, 워라밸이 없는 일상, 이걸 바꾸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도 올린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다 최저임금 인상만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 얼굴이 보기 싫으냐? 노 시그널. 뭐야 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 자유한국당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정권, 하나마나한 정권, 무능한 정권, 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일과 휴식이 병행되는 삶, 이런 것들을 허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했다.
이건 사라지고요.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라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키우라고 하셨는데 각자 알아서 키우세요. 네. 각자 알아서 키우면 되죠. 어떻게 여기서 안 돼. 이게 최대치 키운 거예요. 예. 할 수 없어. 참 이게 소리 때문에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민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탄력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친노동적 정책 아니겠습니까? 친노동적 정책. 그렇다면은 노동자 집단에서 좀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쉽긴 해도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좀 덕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드세게 나왔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가 너무 침묵을 하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당사자로서 여기에 목소리를 너무 안 내고 있어요. 우리 당사자분들 목소리 안 내는 게 최저임금 올리는 게 반대입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고 워라밸 반대하는 겁니까? 주 52시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뭐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안 해도 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경영계가 평소에는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걱정 전혀 안 하는 이 집단들이 지금 어떻게든 소득주도 성장 망가뜨리고 또 워라밸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시대에 노동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반기를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내가 할 수 없어. 나 혼자 하는데 이걸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진짜 내가 너무 섭섭할 겁니다. 진짜. 소리 자기가 키우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좀. 방송하는 사람이 지금 기계 조정해야 되나? 알아서 들으면 되지, 이걸. 진짜. 몇 번 얘기를 해, 이 얘기를 내가. 자, 하여간 이 노동계가 좀 목소리를 내서요. 정부만 압박하지 마세요. 힘없는 정부인 거 잘 알잖아. 응?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말이야. 좀 도와줘야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황교안이 하자는 대로 박정희 리더십으로 갈까요? 지금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게 한계인데 어떻게? 이럴 때는 좀 정세 판단을 좀 하셔야지. 물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이거 뭐 이야기하자면 1시간 2시간 넘게 성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특히 지금 MB 때 차관했던 사람을 장관 세운 이 고용노동부의 현실도 그렇고요. 이럴 때는 좀 편을 먹어줘야죠. 방향은 옳잖아요. 방향은. 물론 지금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대로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관료에 포위됐어요. 사실상.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문재인 정권 망해요. 다음에 노동자 친화적인 정권 나올 그때를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족이 안 되는 대로 하나하나 뭔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지. 아유, 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놈들이 이렇게 주유수당 없애자, 탄력근로 확대를 넘어서 주유수당 없애자, 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으니까 노동자들도 불만이겠거니 이러면서 지금 염치 없이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 땐 또 화끈하게 좀 도와주고 또 비판할 땐 또 비판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갑니다. 또 끌려가면은 그때 또 노동계는 뭐 저기 박근혜 이명박하고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한마디 던지면 끝납니까? 한 견인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화나잖아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안 도와주는데 친문이래 민주노총이 조선일보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노동자 세상은 못 만들어도 노동 친화적인 환경은 만들어 놓읍시다. 정말. 이런 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줌 찔끔 나오도록 오금이 저리도록 반발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아무 소용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 그것도 뭐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현 정부는 무능하다. 이 소리만 듣게 될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관료 집단들도 이 한국당 보조에 맞춘다고 봅니다. 한국당 보조에 맞춘다고 봐요. 조암님이신가요? 조암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동계의 이런 좀 뒷받침이 돼줘야 문재인 정부가 이 한국당이 주유수당 없애자, 탄력근로 확대하자 이 소리 할 때 그냥 그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초기에 이라크 파병 시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다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 뜻 거스르고 가느냐. 그래서 미국이 비전투병으로 양해해 준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또 노동계가 들고 일어나고요. 그 공세의 초점을 정부가 아닌 한국당 쪽으로 좀 해주세요. 경영계 쪽으로 좀 해주세요. 예, 민주노총이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참 잘한 일이 한 100가지 중에 99가지라고 보는데 단 일 때문에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함께 좀 협력을 해서 촛불 대동을 대동촛불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한국당에 그걸 납작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이것도 사실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일보 기사 제가 웬만하면 인용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는 또 나름대로 좀 눈길이 갑니다. 아시죠? 농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건 의원, 이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 검역 실적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산 소머리 고기, 볼살 수입량이 2013년에서 2015년 단 한 건도 없었는데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18,232kg. 야, 이게 18,235kg. 그리고 2017년에 15만 490kg으로 급증을 했는데 지난해 36,934kg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다시 57,024kg이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들었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소의
뇌와 척수, 머리뼈 등 SRM이라고 기억하시죠? 이걸 제거한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그런데 이 SRM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죠? SRM은 BSE가 뭐야 이거? BSE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BSE BSE가 광우병이네요. 광우병. 여러분 BSE. 예. SRM은 BSE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위험 부위예요. 위험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이 소머리 고기가 그렇게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산 2017년에 무려 15만 490kg으로. 소머리 고기는 SRM이 많은 소머리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더 엄격한 발골과 도축 과정을 적용받습니다. 미국산 소머리 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정작 안전을 책임진 농식품부의 미국 현지 작업장 점검 실적은 도리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세요. 이 관료 집단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 2008년에 말이죠. 광우병 쇠고기는 안 된다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상 항복하다시피 했죠.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 정부를 마지막까지 의심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들여오면서 SRM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광우병 천국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뭐 괴담이다, 지나친 억측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촛불 시민들은 정확했어요. 예리했어요.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단 허용하면요. 그냥 뭐 무제한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김현권 의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2년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프리온 질환 의심 환자 진단과 혈액 유전자 변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현권 의원과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은 이 이야기 소상히 다뤄보겠지만은 지금 이 나라에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없다?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가 광우병 괴담 운운하고 있는데 아니 인간 광우병이 없다면은 광우병 괴담 맞죠? 근데 인간 광우병이 없다는 확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조선일보도 우리도. 상록수님 말씀처럼 후쿠시마산 해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니고 해양수산부 관할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관료 집단들이 해이해졌습니다. 공직사의 기강을 잡을 시점이 됐어요. 또 11월 9일이면은 문재인 정부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이제 열흘 남았어요.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이제 열흘 남았어요. 11월 9일 이후로 이제 후반기가 됩니다. 공직사회 기강을 한번 바로 세울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일을 제대로 안 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연관돼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게 너무 가혹하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빡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또 이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역하고 또한 철저하게 병원균을 막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될 판이에요. 전시행정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드디어 이제 관료 집단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을 때가 됐고요. 저는 뭐 특히 그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갔던 관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권 초반부에 적폐청산한다면서 적폐청산 기구를 거의 뭐 부처마다 하나씩 뒀는데
보니까 거기 적폐 청산한다는 사람들 중에 적폐가 상당수였어요. 물론 정권 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면도 있었지만은 공직사회를 그렇게 적폐 청산한다고 했을 때는 기강이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아이고 우리가 그때 너무 긴장했네. 어? 별거 아닌데 이 정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료 집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삐를 쥘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 인천고등학교 교장 임병욱 선생님의 공정성 관점의 수능과 학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성 관점의 수능과 학종. 예, 수능은 뭐 말하자면 정시고 학종은 말하자면 뭐 수시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거 맞죠? 예. 수능은 정시는 정의롭고 공정한가? 지금 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능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 점을 짚어보자. 2022학년도 대입안의 수능은 매우 복잡한 옵션을 갖는다. 국어 2과목, 수학 3과목, 탐구 17과목, 제2외국어 9과목이 선택 과목이다. 학생들 앞에 국어, 수학, 탐구 선택 방식이 826가지가 펼쳐진다. 와, 그렇게 많아요? 선택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걸맞은 방식이지만 수능은 냉정한 현실이다. 혼란, 컨설팅, 사교육이 춤출 것이다. 또한 수능은 승자 독식이고 수직 서열 방식 아닌가. 이 수능의 구조는 25년 동안 누구도 바꾸지 못했고 바꿀 수도 없다. 수많은 과목 평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은 대학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학종은 기회균 등, 반면에 학종은 기회균 등 지역 안배 등에 있어서 진일보한 전형임에 틀림없다. 불신을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본다. 평가 경험에 의하면 사전과 평가 시스템 화면에서는 수험생 출신 교회 정시, 논술 지원자 대비 합격자 수는 물론이고 고교 유형별 수험생의 내신 평균도 제공한다.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생부가 제한하는 개인 역량 외의 요소가 노출이 된다. 그렇죠. 어느 학교 출신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수능, 논술 성적이 높은 학교나 특목고 수험생이 좋은 평가를 받기 좋은 구조인 셈이다. 사람님, 그냥 다 논술로 해. 김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시를 늘리는 게 답이라는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정반대 말씀하셨어요. 수능 확대하는 거 반대하세요. 저 양반은. 예? 그리고 또 저기 뭐 그럴 수도 없지 사실. 가을바다님, 학종은 없애야 함. 너무나 주관적인 채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시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교육 걱정 때문에. 수능 비중을 40% 이상으로 하면 수시 2월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시했다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50%가 된다. 객관식 문제 풀이로 3년을 보내는 고교 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고등학교가 EBS 수능 특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현실은 교육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과 지식을 위해 학생을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잡아둔다는 사실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경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대학 서열화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입시제도 바꾸면요. 그 입시제도 입시제도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 서열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뭐
입시 과열 문제, 또 특권 입시 문제, 이거 해소 안 됩니다. 대학 서열을 없애면 됨. 고교 성적도 절대평가로 바꾸면 됨. 박경린님, 교육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바꿔서. 한경아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른바 명문대 나오면은 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까? 우리 강용석, 변희재, 김진태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양승태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역시 명문대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서울대 출신 훌륭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이완배를 비롯해서 박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서열을 없애면 됩니다. 대학 서열을 없애면 돼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대학 서열을 없앤다고 기존에 서열화된 구조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뭐 강남대 나온 김용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학력이 물타기가 된다든지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 이후에 이제 대학 입시 치르는 친구부터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대학 너무나 없습니다. 사립대 의존율이 80%예요. 사립대가 뭡니까? 사립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긴 그래서 대학 서열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한 20%밖에 안 되는 국공립대 비율을 한 80%로 늘리면요. 80%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공립대가 늘어나면은 이 국공립대 교수들 사실상 평준화된 교수들이거든요. 또 국공립대 교수들은 수준이 높아요. 뭐 사립대 교수들이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임용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의 국공립대다 이러면은 전국의 국공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해버리는 겁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이게 아니라 서울 1대, 서울 2대, 서울 3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교수들을 순환근무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부산에도 서울대가 있는 거고 서울에도 서울대가 있는 거고 대구에도 서울대가 있는 거고 광주에도 서울대가 있는 거고 전주에도 서울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열화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또 교육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서열화 바꾸지 않고서는 이건 뭐 대학 입시 맨날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정시를 늘리건 수시를 늘리건 이거 뭐예요? 결국 특권 입시의 그 대학 서열화의 그런 구도 아래에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학부가 고등학교의 연장이지 무슨 진리를 탐구하러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학교입니까? 어디 대학이? 학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고졸 학력으로는 좀 모자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요. 지금 대학 그 진학률이 한 80%가 넘어요. 좀 못됐나? 80%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공교육의 영역이죠. 제 생각엔 그래서 대학도 의무 교육을 해버리는 거 어떨까? 아니면 중학교 과정 늘리고 고등학교 과정 늘려가지고 한 22살이면 모든 과정 다 끝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때요? 어차피 공교육이 됐으면은 생각하면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김용민이 같이 이렇게 무식한 놈도 아이디어 짜내는 판에 아니 우리 저 똑똑하신 분들은 뭐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겠어요. 예, 그죠? 네. 우리 레드에어님 서울대 출신설? 제가 알지. 예. 서울대 거의 뭐 그 급이에요 사실 레드에어님이. 예. 자 그렇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 공부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른바 좀 이름 있는 학교 들어간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예. 제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남들이 이야기할 만한
정말 뭐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꿀리진 않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훌륭하시네.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분들한테 뭐 서열상 밀린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같이 생각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박수를 받아야지. 응? 근데 이제 그게 신분이 되고 그게 차별의 이유가 된다?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학교만 나온 사람은 어때요? 응? 대학 안 나온 사람, 최성애 씨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무시를 해요? 그 나름대로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다녔겠어. 응? 전 최성애 씨의 학력에 대해서 비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최성애 씨가 고졸인 게 뭐 그렇게 큰 흠결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뻥을 친 거 이거는 비난을 해 마땅하죠. 박사도 아닌데 박사라고 한 거는 그건 뻥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양반이 뭐 고졸인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니 최성애 아시잖아요. 동양대 총장. 그 사람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뻥을 친 거지. 아니 자기가 저 워싱턴 침례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아니 당시에 박사 과정이 없었습니다. 교육학 박사 과정이 없었어요. 그 양반이 고졸인 게 뭐 이렇게 크게 흠결이 돼야죠. 절대 흠결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무슨 교육자적 양심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박사라고 아니 여기서부터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응? 이런 뻥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자적 양심을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이 최성애 씨의 말을 그야말로 졸졸 쫓아다니면서 교육자적 양심 그런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 말에 휘둘렸던 검찰, 언론, 야당 이건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학력으로 사람 차별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이른바 이름 있는 학교, 남들 들어가기 힘든 학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저는 그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질 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는 그런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사실 근데 이 좋은 학교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학교에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자신의 자랑거리 알아주지 않으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비웃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하여간 뭐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뭐 정치를 확대한다 이게 대안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시 중에 정시 이게 뭐예요? 바로 대학 입학 학력고사 이제 93학번이 됐던 저희 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학력고사하고 뭐가 달라요? 한날 한시에 시험 치러서 한 군데 지원해가지고 떨어지면 아웃 이런 시험 이게 더 나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무려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실험해왔던 수능을 정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학력고사로 돌아갑시다. 학력고사로. 뭐 그렇게 복잡해 대학 입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얘기를 오늘 사실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야기 앞에 길었습니다. 한동대가 좀 이상한 학교가 됐습니다. 이상한 학교가 됐어요. 나름대로 한동대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이 입학 시험이 어려워요. 예, 여기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한동대는 아시다시피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사실상 오너십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장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예요. 장수정 총장? 당연히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여기 그 총장들이면 장로를 해야 돼요. 무슨 자격 요건에 그 장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한동대가 재학생들의 결혼을 권장한다면서 이츠센터라는 이름의 결혼 다출산 문화운동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츠는 나무라는 뜻이고 푸른 나무가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인간이 열매야. 인간이 열매야. 자, 한동대는 이츠센터가 학생과 교직원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사업, 다출산, 건강가정 문화와 관련한 세계관과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역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있진 않지만 반동성애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기사 더 읽어보고 소개하겠습니다. 재학생 박모 씨는 학교 인식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길어봐야 10년 학교 다니는데 잠시 동안 받는 출산 관련 학내 지원으로 평생의 삶을 책임지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끼리 결혼하면은 뭐 지원해 준다는 건데, 아니 그 몇 푼 받으려고, 학생 때 결혼합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면서 이성애 가족은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만 문제시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재학생 김모 씨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순결서약식 때 한 외부 전문가가 성관계가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관계가 하고 싶으면은 결혼해서 하라. 동성애 반대나 혼전 순결 등 한동대만의 특별함을 주장해서 학교가 살아남으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학 페미니스트 연합 모임에서는요, 이츠센터가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그 어떤 선택권도 인정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해서 번식하는 것만 인간의 의무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무분별한 낙태나 동성애의 확산이 아니라 출산 뒤 여성의 노동권 침해,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가사, 양육 노동의 의무 등 불평등한 성별 분업과 과도한 자녀 양육 비용, 위계적인 가족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니 무슨 짝짓기를 하고 있어. 아니 사람을, 아니 마음이 맞아서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뭐 그런 문화를 권장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짝짓기를 해가지고 번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대하게 한다. 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바로 요즘 보수 개신교의 멘탈리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동성애 반대와 연결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성관계가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책 혐오를 혐오하라,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구약 성서에서 주로 반대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말이죠. 남성의 정액은 이건 생명으로 간주했습니다. 생명으로 간주했어요. 아니 사실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생명체로 보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그런 견해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도 살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더 나갔어. 아예 정액 자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정액을 허비하는 거, 이것도 말하자면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액이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하여간 여성의 난자와 만나야만 그게 정상이다. 다른 데다 정액을 쓴다든지 허비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피임기구 사용한다든지 자위행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생명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구약시대 사고방식입니다. 구약시대. 예?
고조선이 생기기 이전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생명을 번식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반대했던 시대는 정액을 생명으로 간주했던 그 시대 발상에서 불거진 겁니다. 몽정도 그럼 이건 범죄죠. 몽정도 범죄인 거예요. 미필적 살인인 거지.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 살인인 거지. 21세기 이게 어떻게 이 가능한 발상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자위나 몽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실제 여성 동성애는 인정인가요? 여성 동성애는 근거가 없어요. 반대할 근거가 없어. 그렇잖아. 무슨 정액이 허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여성 동성애는 설명이 안 돼. 이 성경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액을 허비하지 말자. 섹스를 하려면 결혼을 해서 출산할 용도로만 하자. 이런 겁니다. 녹두 장군님, 동성애 허용주의자냐고요, 제가. 저는요, 예, 이런 거 억압하지 말자는 주의자입니다. 이런 거 억압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리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니,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갖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기는 게, 그게 정확한 거지. 그게 정당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예.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군가 반대하고 억압할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무슨 제가 대단한 인권 감수성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남녀 학생들끼리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치고받고 싸운대요. 난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젠더 갈등이란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불평등의 희생자가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완벽하게 깨부숴야 하지만은 남자는 무조건적인 가해자고 남자는 무조건적인 악마고,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들은 한남 유충이고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대결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번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한동대 해법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의 이 뿌리는 바로 정액을 생명으로 여기는 낡은 시대, 낡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과거 시대의 그 유산일 뿐이죠. 자,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젠더 갈등을 좁히는, 그래서 상호간의 혐오를 줄이는 여성 혐오 당연히 잘못됐죠. 남성 혐오도 잘못된 겁니다. 서로 행복하게 뜻을 맞춰서 살 수 있는, 부당한 것이 있고 억압관계가 있다면 해체해버리고 평등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정말 동성애가 지금 개신교가 말하는 대로 아주 완악한 범죄라면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주 뭐랄까요, 동성애의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분은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근거가 좀 약하고, 예, 이성애자라는 흔적도 없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각자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그게 답인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강요를 해요? 짝짓기를 해. 웃기는 거지 이건 진짜. 제가 하나 충격적인 일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이 섹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세운 회사가 있어요. 뭐 다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니면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성 팀장 한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굉장히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대로 보자면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간부가 옵니다. 사무실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 여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A씨 어떻게 생각하나? B씨 어떻게 생각하나? C씨 어떻게 생각하나? 이랬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팀장은 그만뒀어요. 아니 그렇게 임신과 출산이 좋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임신했더니 세워놓고 저주를 해. 이 새끼들 다 악마입니다. 다 그냥 저 지옥 가야 돼요. 어느 회사냐? 밝힐 겁니다. 자, 조만간. 이런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위원회에다 걸어가지고 회사 문을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가슴에 대못이 박혔겠어요.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치가 떨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